네. 그러면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차가 끝나고, 그렇죠? 이제 2차가 이제 곧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특강 자체의 목적이 그 1차 합격하시고 이제 2차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간이 적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이번에 처음 1차를 붙고 이번 2차는 뭐 올림픽 정신으로 임하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사실 굉장히 뭐 시간을 어떻게 보면 버리는 일이고 그 시간이 중요한데 좀 낭비하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많았는데 요즘은 다 이제 2차 때 그 시험 뭐 동차든 어쨌든 그 합격을 목표로 해서 또 공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차 끝나고 텀이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2차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대한 좀 컴팩트하게 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 그런 기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2차랑 1차랑 동시에 준비하시다가 이제 1차 시험 때는 아무래도 2차보다는 이제 1차에 더 집중하시다 보면은 그 GS 2기 때 이제 좀 중간쯤부터는 많이 안 드시게 된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배웠던 거를 리마인드 하는 겸 해서 이제 요 특강이 이제 그런 목적으로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회인 건데, 그러니까 오늘 내일, 그다음 다음 주 이제 2회 해가지고 4회 하는 건데, 이제 그 기간 동안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냥 저희가 인사노무 관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빠르게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처음 이제 뭐 1차 때 그 우리 경영학의 한 부분으로서 인사 조직 부분 좀 보시던 분이고 2차를 한 번도 안 한, 2차에 관련된 인사 노무 관리를 공부 한 번도 안 해보셨다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뭐 내용을 압축해서 하다 보니까 뭐 친절하게 우리가 연기 때부터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2차 공부도 좀 했었고 뭐 2차 때 이제 들었던 내용들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분들이라 그러면 4회라는 시간 동안에 최대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좀 압축해서 한번 리마인드를 빠르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3기죠. 그렇죠? 제3기니까 3기 때 이제 최대한 모의고사도 좀 봐보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어쨌든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좀 것들을 만들기 위한 목적의 강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쓰는 시험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준비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차 시험이랑 2차 시험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1차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쨌든 뭐 내용들을 빠르게 눈에 발라두면 객관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풀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읽다 보면은 답이 아닌 것 같은 것도 보이고 또 시간이 부족하면 어쨌든 찍어서 답을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2차는 주관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우리가 주어진 답안을 여러분이 온전히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다 써내야 되기 때문에 1차의 그런 요행이라고는 모르지만 찍는 이런 것들이 허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 답안을 충실하게 적어내야 이제 우리가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1차랑 2차는 그렇기 때문에 2차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좀 더 이제 깊게 공부를 해야 될 거고 또 이해나 이런 것들이 좀 바탕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암기해서 뭐 써내는 거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이번에 이제 인사노무 관리를 한번 이렇게 쭉 리마인드 해 보시고 이제 3기 때는 모의고사도 최대한 보시면서 준비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제 만약에 이제 생동차다. 그러니까 이번에 1차 처음 합격하고 나 2차 이번에 처음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동차를 착실하게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은 뭐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1차만 집중하다가 이제 1차 합격하고 이제 2차 해야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사실 4과목을 다 잘한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 내에 모든 과목들을 다 하나씩 이렇게 충실하게 보는 것 수도 있지만 어느 한 과목 혹은 2과목 정도를 정해서 그 과목을 좀 깊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이번에 이제 합격을 못 하더라도 그때 공부했던 것들이 쌓이면 나중에 이제 제시 때 또 이제 그게 어쨌든 기초가 되는 거니까 어떤 한 과목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한번 봐보시고 내가 이렇게 썼는데 최선을 다했었는데 점수가 한 몇 점 정도 나오더라.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썼을 때 이게 몇 점이나 나올지 이런 거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잖아요. 어떤 기준이 교수님들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주어진 시간 내에 어쨌든 뭐 한두 과목에도 집중하실 수 있으면 그 과목에 좀 집중하셔가지고 좀 그 과목에서 제대로라도 좀 쓰는 연습, 그 다음에 그걸 실제로 그 시험 때 들어가셔서 써보시면 또 이제 그 경험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런 분들이 많죠. 가서 그냥 법점만 받고 가야지 뭐 이래가지고 그 2시간 동안 뭐 100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래서 뭐 첫날만 갔다가 이제 둘째 날은 안 가시거나 그러는데, 그래도 이게 써보는 것과 안 써보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물리적인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써보는 걸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글씨나 혹은 그 시간 내에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썼을 때 실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러한 감각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 가서 이렇게 시간을 어영부영 보내시기보다는 뭐라도 쓰고 나오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그래도 하고, 또 만약에 동차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라도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가서 법점만 받고 온다 이런 마음가짐은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 주어진 시간은 누구나 똑같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제 어떻게 밀도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고 우리 좀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오늘 나눠드린 자료는 뭐 이미 제 강의를 좀 들으셨던 분들은 옛날에 나눠드렸던 자료고, 이제 처음 이제 뭐 그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어차피 교과서 내용 우리가 그 서브노트 위주로만 이제 나갈 거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다른 걸 보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뭐 기출 문제 같은 것들은 한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라는 것들을 혹시 이제 뭐 그전에도 좀 보셨겠지만 한번 체크를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건 드리고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도 보시면 이제 내용을 이제 이 답안을 보고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이제 16페이지를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를 목차를 갖춰서 컨텐츠 있게 16페이지를 쓸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문제가 나온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보면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 인사노무 관련된 인사노무 관리에서 이제 나오는 기출 문제를 보면은 이제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형을. 하나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단문 형태예요. 단문 형태. 그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최근 걸로 볼까요? 최근 거 마지막 한 4페이지 정도 보시면, 그래 작년 걸로 작년이 아니 29 이게 좀 옛날 걸로 드렸구나. 하여튼 이거는 하여튼 그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4페이지 보시면은 4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2020년도 29회라고 되어 있는 건데 그거 문제 2번 잠깐 보시겠어요? 마지막 거 문제 2번. 문제 2번에 보시면 이익분배제, 그러니까 프로핏 쉐어링 플랜의 개념, 특징, 장단점에 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단문 형태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배운 어떤 제도, 뭐 간혹 이론이 나올 수도 있죠. 어떤 제도나 기능에 대해서 개념, 뭐 장단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쓰라는 형태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암기를 해서 준비를 해서 커버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그러한 이제 출제가 가능한 제도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정리하고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인 단문형 문제고 보통 25점짜리로 나오는 스타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같은 해에 나온 거에서 문제 1번 보시면 이제 뭐 환경 변화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주 52시간이 굉장히 이제 이슈였죠. 그게 좀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52시간이라는 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제 시행이 됐죠. 그러면 결국 52시간은 이제 기업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러니까 기업 내에서 근로자들 혹은 근로 시간 자체가 이제 기존보다 단축이 되니까 그 시간 내에서 이제 근로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랑 많은 게 달라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환경 속에서 뭐 기대 효과 문제점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에 관하여 논하시오라고 돼 있죠.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게 이제 50점짜리 같은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설계형 문제나 어떤 대응 방안에, 그러니까 솔루션을 제시하는 형태의 문제예요. 그렇죠? 즉 우리가 이제 뭐 환경 변화,
우리가 이따가도 보겠지만 경영이라는 거, 기업이라는 거는 오픈 시스템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과의 작용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요. 그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되고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망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거기에 잘 대응하면 뭐 더 성장할 수도 있고 더 큰 기업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즉 이러한 이제 환경에 대한 것들과 기업 그 다음에 경영이라는 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사관리에서는 이런 환경 변화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HRM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를 출제합니다. 우리 인사노무관리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 1 같은 거, 그러니까 대응 방안. 그렇죠? 뭐 극복 방안,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이슈를 던져주고 물어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국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여러분들 써야겠죠. 그러니까는 주 52시간이 기업에 이러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HRM 쪽으로 본다 그러면 뭐 근로시간을 이렇게 관리해야 되고 뭐 보상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러한 답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답안들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럼 뭐 그게 이제 솔루션이 될 수 있겠죠.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 인사노무 관리에서는 특히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즉 어떤 환경 변화 혹은 뭐 이슈라고도 하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업에서 이런 인사관리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흔히 이제 뭐 응용하고 적용하는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보면은 뭐 제도, 기능 이런 것들을 쫙 배웁니다. 뭐 이론적인 것도 우리 간혹가다 배우지만 사실 인사노무 관리에서는 이론보다는 제도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죠. 뭐 확보, 그런 뭐 개발, 평가, 보상 이런 인사의 개별 기능이 있고 각각의 무슨 뭐 이러한 제도가 있고 이러한 제도가 있고 이런 걸 쭉 배워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배운 내용들, 제도 그 자체를 쓰는 거는 아까 말한 이제 단문 형태의 문제인 건데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러한 제도를 배우는데 그러면 이런 거를 어디다가 써먹느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경영학에서 뭐 이런 제도들이 나오는 거는 다 결국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한 거고 결국은 목적이 뭐예요? 기업이 어떻게 하면 이런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해서 지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이런 제도들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데 포인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사노무 관리는. 그래서 인사노무 관리는 같은 경영학 과목이지만 여러분이 이제 선택 과목으로 이제 경영주식도 선택하시는 분들 있겠죠. 그렇죠? 선택 과목으로. 그래서 인사노무 관리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가 경영학에 해당하는 학문이란 말이에요. 과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둘은 같은 경영학이지만 이렇게 접근하는 거나 포인트가 완전히 좀 다릅니다. 그렇죠? 얘는 이론이 메인이에요. 이론. 그렇죠? 이론이 메인이에요. 경영조직에 관련된,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 그 다음에 뭐 사람, 뭐 이런 거에 대한 이론적인 것들을 주로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미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영조직 책을 보면 뭐 조직이론이니 뭐 개인의 동기부여 관련된 이론이니 모델이니 뭐 이런 게 어마무시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학자 이름 계속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론적인 것들이 주된 메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도 보면은 무슨 모형에 써라, 내 써라, 뭐 무슨 뭐에 대해 써라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경영조직은 그런 이론에 대한 내용들의 어떤 차이나 것들을 여러분이 열심히 외워서 정확하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거는 학자들이 주장한 이론들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내용들을 최대한 정확하게 쓰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인사노무는 책을 보면은 뭐 이론이랄 게 많이 없어요. 그렇죠? 보신 분들은 아실게요. 뭐 학자 이름이 간혹 나오지만 경영조직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그렇죠? 대부분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인사에 있어서 기업에 있어서 어떤 개별적인 기능들 근데 그 안에 있는 제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도는 그 자체는 우리가 그냥 뭐 중립적으로 볼 수 있죠. 제도가 이런 개념이고 뭐 장단점은 이렇게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단문 쓸 때는 편하게 쓸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야, 그러면 그런 제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데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 변화에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나왔던 제도들을 적재적소 적시에 잘 활용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이런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사노무 관련된 이러한 이제 문제라던가 해서 포인트는 결국 여기에 좀 더 방점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50점짜리 문제로 많이 나오고 결국은 항상 묻는 게 야, 이런 이슈가 있다.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 극복 방안은 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 변화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아, 환경 변화가 이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제도 중에 이런 제도가 보다 효과적이다, 적합하다. 그 다음에 이런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업은 이런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된다. 극복하는 방안을 우리가 도입해야 된다. 뭐 이러한 이제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학계평 보유방 등으로 이제 체계화돼서 뭐 학부에서는 이렇게 뭐 개발할 때는 뭐 이런 내용으로 이러한 교육 훈련 기법을 써야 되고 평가는 뭐 이러한 평가 방식을 써야 되고 보상은 또 이러해야 되고 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즉 이 제도들에 대한 나중에 이제 응용 적용.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써먹을 때 효과적이고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 1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거를 생각해 내지 않으면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예요? 그 문제 1 다시 보시면 법정 근로시간 단축의 의의. 뭐 이건 어렵지 않죠? 52시간 단축했다. 뭐 그거에 관련된 내용 쓰면 되고 기대 효과. 뭐 이제 워라밸을 챙겨주고 뭐 이런 거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 쓸 수 있고 문제점 뭐 이제 그런 거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기대 효과도 알고 문제점도 알아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기대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줄이고 문제점은 줄이고 이러한 방안으로서 인사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이제 개별 기능에 대한 내용은 안 줬지만 뭐 예를 들어 확보 차원에서는 어떻게, 개발 차원에서는 어떻게, 이제 보상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러한 이제 내용들이 붙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1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되게 쉬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여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수험생들의 그 어떤 이제 수준 차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문제를 봤을 때 그냥 단문 형태처럼 되게 단편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그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한 내용에 적절한 제도를 언급하면서 학계평 보유방에 맞는 솔루션들을 우리가 쓸 수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문제 1에서 점수차가 꽤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고 여러분들 이제 이런 문제를 잘 쓰도록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 인사 노무 관리의 어떻게 보면은 공부 방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2번 같은 경우 단문형은 사실 그냥 열심히 외우거나 하면은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내가 좀 더 거기다가 더 뭔가 어필할 수 있는 더 요소들을 뭐 플러스 알파들을 넣는다. 그건 이제 그 수험생들의 역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문제 2 같은 경우는 어쨌든 준비를 하면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건데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평소에 인사노무 관리 공부를 어떻게 해왔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이 답안의 어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문제 1 같은 거를 잘 쓰면 이제 고득점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득점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이제 종종 나옵니다. 과거에는 되게 자주 나왔는데 요즘은 약간 이제 조금 이제 간혹가다 이렇게 출제는 되지만 근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잘 쓰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인사노무 관리를 공부할 때는 여러분이 응용 적용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인지하고 우리가 많이 배우는 제도들을 봤을 때 이런 제도들은 어떤 상황에서 좀 더 효과적이고 어떤 것들의 단점을 뭐 이제 보완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좀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즉 이 제도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냥 제도를 단순히 암기해야 되겠다고 막 그냥 단순히 보기만 하면은 결국은 머릿속에 제도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활용할 줄을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응용 적용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쓰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러한 뭐 과목이기도 하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정답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뭐 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느냐는 굉장히 열려 있는 거죠. 그렇죠? 기업마다 뭐 조직 문화도 다를 거고 기업마다 업이 다르고 뭐 특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어느 게 딱 정답이다. 사실 이런 것들은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게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정답이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이야 조금 그렇지만 뭐 삼성이 우리나라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지금이야 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최고 기업이 있으면 뭐 그 제도 그대로 따다가 우리가 쓰면 우리도 최고 기업 될 수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안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요인들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답은 없지만
정답을 여러분 스스로 이제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조금 더 이런 이해의 측면에서의 인사노무 관리를 좀 더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도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런 제도가 왜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많이 배우는 제도들이 나오면 이게 왜 등장했는지, 왜 필요한지,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항상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조금 잘 주의 깊게 보고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스스로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되게 쉽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되게 조금 재미있으면서 여러분들 접근하기에 뭐 이제 뭐 실생활과도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 관련된 뭐 여러 뉴스도 있고 그렇죠. 그런 과목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조금 둥그런 감 잡는 것처럼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 인사노무 관련된 거는 수험생들 의견 들어보면 호불호가 엄청 갈리죠. 뭐 욕하시는 분들은 뭐 엄청 하시고 또 뭐 나 잘 맞는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맞으면 사실 뭐 암기 부담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과목이기도 해요. 뭐 왜냐하면 우리가 뭐 법에서 나온 것처럼 뭐 노동법이다 그러면 여러분 판례 정확하게 외우려고 암기해야 되고 거기에 나온 제도들 이런 거 정확하게 물론 이제 법전에 있지만 어쨌든 정확하게 이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개념이나 판례에 대한 것들, 학설에 대한 것들 굉장히 철저하게 암기 많이 하시잖아요. 두 문자도 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인사관리에서 나오는 개념 정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그 토식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외워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책마다 같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제도라도 책마다 개념 정의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죠. 다만 이제 그 안에 핵심적인 키워드는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키워드만 알면 혹은 제도에 대해서 이해만 하면 여러분들이 개념이나 뭐 기타 이제 다른 것들 쓸 때 여러분의 언어도 이렇게 충분히 만들어 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 교과서에서 나온 거 뭐 어느 교과서든 그거를 막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그대로 외워야 되는 노력 같은 것들은 조금 덜 해도 되는 그러한 과목이 인사노무 관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의 특징을 조금 이해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이제 조금 인사노무 관리의 특징들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이제 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거는 이제 환경 변화에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단에서 이제 환경 변화에 대한 걸 배워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제 한 페이지짜리로 정리한 건데,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 환경 변화는 다 A급 그다음에 50점짜리 출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환경 변화들은. 그렇죠? 즉 환경 변화가 이런 환경 변화가 있고 그러면 그 환경 변화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사관리가 필요하냐? 이게 결국 메인이기 때문에 이 환경변화와 관련된 건 이제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교과서 외적인 것도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에 뭔가 이슈가 되면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경변화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주로 등장하는 그 주제들을 이렇게 그냥 한 페이지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강의 때 우리가 해당 파트 볼 때 이제 한 번씩 볼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환경 변화가 뭔지는 이제 뭐 알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고령화다, 뭐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다, 뭐 이런 환경 이슈가 있을 때 그런 환경 이슈를 그냥 여성 인력이 많이 진출하는구나. 뭐 기술이 발전하는구나, 고령화구나,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항상 뭐냐면 고령 인력이 이렇게 증가하니까 그러면 기업 내 인력도 증가할 거고 기업에서 뽑고자 하는 노동시장에서 인력도 고령화 인력이 많으니까 그럼 이런 고령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인사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까지 항상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뭐 이게 정답이든 아니든 본인이 스스로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보고 생각하는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우는 제도를 이렇게 활용하고 이런 데다 써먹을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나중에 50점짜리가 나왔을 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쓸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항상 좀 더 여러분들이 여기에 덧붙여서 더 생각을 좀 더 해보시는 그러한 이제 트레이닝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나중에 이제 환경 변화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주시고 인사노무 관리를 뭐 4회 짧지만 아무튼 재미있게 한번 좀 보면서 우리가 리마인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그 교재는 이제 서브노트 책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공지가 같지만 서브노트 책 같은 경우는 이제 박경 교수님 책을 요약한 거예요. 그렇죠? 박경 교수님의 신인사 관리가 이제 우리 수험가에서 이제 많이 쓰는 교과서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거랑 3인 공조 책을 많이 보시는데 요 서브노트는 이제 박경 교수님 책 신인사 관리를 요약 압축한 거에 플러스 타 교과서에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즉 뭐냐면 박경 교수님 책이 이제 초심자들이 기본기를 잡기에는 좋은 책이긴 한데 이제 여기에 빠진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출제 범위는 들어가는데 교수님들이 그런데 다 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도 않으시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누락되는 부분들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교과서에서 빼와서 혹은 다른 교재에서 빼와서 같이 이제 단권화한 형태의 그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신인사 관리를 이미 보신 분이라 그러면 요것만 봐도 이제 신인사 관리의 내용, 그 박경 교수님 책의 내용 그대로 보는 것과도 똑같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최대 이제 여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단권화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만든 수험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라도 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다른 교재를 보고 계시다 그러면 같이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내용은 다 비슷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사관리를 공부할 건데 먼저 인사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뭐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시작하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 혹은 준비해야 될 내용이라 그러면 인사관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제 보면은 앞에도 있지만 우리 인사관리 그러니까 조직 기업의 활동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경영학이잖아요. 기업의 활동, 그렇죠? 그래서 기업의 어떤 활동이 하고 거기에 어떤 기능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뭐 생산도 있고 재무도 있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인사의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조직 내에 존재하는 여러 기능 중에서 이제 HRM이라는 인사 관련된 이 기능을 보는 건데, 자, 인사관리에서 우리가 하는 조직 내에서 인사관리를 할 때 다루는 요인 혹은 다루는 요소는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조직 내에 뭘 다루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인사관리는 조직 내에 존재하는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인사관리를 아주 쉽게 정리하면 조직이 있고 조직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존재를 해요. 어느 조직이든 목표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느 조직이든 다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이 움직이는 거죠. 하다못해 그냥 친목으로 모여도 조직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친목을 다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야유회도 가고 뭐 주기적으로 모여 술도 마시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냥 뭐 친목으로 모인 모임도 그러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모인 조직 혹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명확하게 한 조직은 당연히 모든 활동이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 아주 그냥 나이브하게 얘기하면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돈을 잘 벌 거냐? 그 목적을 위해서 이 개별 기능들 생산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즉 인사관리도 조직 내에 있는 경영의 하나의 내용으로서 조직 내에 있는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직 내에 존재하는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 활동이 바로 인사관리예요. 그렇게 정의해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의해도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왜? 실제로 인사관리에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면은 다 직무를 어떻게,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관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아야 되고, 뭐 개발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즉, 대상이 결국은 조직 내에 존재하는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조직 내에서 조직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각각의 개별 직무들이 있고 그 직무들을 누가 수행해요? 예를 들어서 조직이면 직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재무 직무야. 기업의 돈에 대한 것들을 뭐 정리하거나 그럼 재무 직무라는 게 있어. 그렇죠? 왜냐하면 기업은 뭐 세금도 내야 되고 뭐 재무제표도 만들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직 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직무들이 있겠죠. 그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직무라고 하지만 뭐 일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거기 안에다 사람 꽂아야죠. 그렇죠? 사람이 들어가야 그 일을 하잖아요. 일만 덩그러니 있으면 돌아가요?
안 되잖아요. 뭐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뭐 AI나 로봇을 쓸 게 아니면 조직 내에 많이 존재하는 그런 일들, 직무들이 있으면 각각 개별 직무에 사람을 앉혀야 돼요. 그래서 너는 이 직무해, 너는 이 직무해, 너는 생산해, 너는 마케팅해. 이렇게 해야 그 직무와 사람이 만나서 이제 일이 도는 거잖아요. 기업이 우르향될 수 있는 거죠. 즉,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이자 직무와 사람에 대한 적합성을 최대한 확보해서 일이 되도록, 그러니까는 최대한 우리가 일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인사관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인사관리는 조직 내에 존재하는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건 이 두 개가 다예요. 뭐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인사관리에서 다루는 거는. 따지고 보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직 내 존재하는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를. 그러면 조직 내 존재하는 직무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직무 관리라고 하는 거죠. 직무 관리, 직무를 관리. 그럼 직무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즉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직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직무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만드는 거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조직에 어떤 직무가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직무 관리에서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첫 번째, 직무 설계. 그렇죠? 디자인하는 거. 즉 우리 조직 내에 존재하는 이런 직무들을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 있는 그대로 직무가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필요해.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뭐 그런 일을 할 수 있지만 조직 내에 있는 직무니까 조직이 원하면 그 직무에 너는 이 일까지만 하고 이 일은 뭐 다 옆 직무를 하고 아니면 다른 직무에 있는 일까지 하는 게 효율적이니까 합치거나 아니면 그 직무에 맞는 사람에게 너는 일 잘하니까 권한과 책임을 더 줄게. 이 정도는 네가 결정해서 해.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즉 조직 내에 존재하는 직무들이니까 이 직무 하나하나를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도 조직이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일이 더 효율적으로 되도록 효과적으로 되도록 그다음에 조직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무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한 내용에 대한 게 직무 설계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조직이 뭐 한 10대 명이면 누가 무슨 일 하는지 다 알지만 조직이 예를 들어서 뭐 1000명, 뭐 사업장이 외국에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막 이 조직이 이게 뭐 생물처럼 막 움직이다 보면은 조직에서 하던 직무들이 과거와 다르게 일이 뭐 내용들이 좀 달라진다던가 뭐 있던 직무가 필요 없어진다던가 막 이런 변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은 항상 우리 조직 내에 존재하는 직무가 몇 개인지 혹은 각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 직무에 적합한 자격 요건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해야겠죠. 그러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그냥 두면 조직은 막 커지는데 쓸데없는 직무방 뭐 1000개 되고 막 이렇게 되면 뭐 이게 관리가 안 되면은 나중에 뭐 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은 없애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은 새로운 직무를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대응해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조직 내에 존재하는 직무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직무는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 직무에 필요한 자격 요건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정보를 갖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파악하는 활동이 뭐예요? 직무 분석인 거죠. 그렇죠? 그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내에 존재하는 직무가 뭐가 있는지 거기 직무들은 각각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 직무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자격증이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게 직무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 거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조직 내에 봤더니 직무가 한 100개야. 100개 정도 직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100개의 직무가 모두 다 같은 동가치하게 조직 내에서 받아들여질까요? 다 똑같은 뭐 이제 어떠한 가치 우리 조직 내에서 그러니까는 저기서 이제 저 뭐 시골에서 뭘 하는 그 뭐 A 직무부터 본사에서 사장님 옆에서 뭔가 그 전략을 담당하고 뭐 기획을 하는 그러한 직무부터 해서 다 똑같은 레벨일까요? 아니겠죠. 직무라는 것도 우리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느냐, 어떠한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직무에 대한 가치도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가 우린 뭐 평등하다는 뭐 직무는 다 평등하지.
똑같이 가치를 취급할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조직 입장에서는 뭐예요? 더 중요한 직무가 있다 그러면 그 직무에는 더 유능한 인재를 앉히려고 그럴 거고 그 직무가 어려운 직무고 난이도 있고 이제 중요한 직무면 이 직무를 맡은 사람한테 돈을 더 주는 방식으로도 동기부여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즉 우리가 존재하는 직무가 있다 그러면 그 직무의 어떤 가치라는 것도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회사는 그걸 알고 싶어요. 왜? 그래야 관리를 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뭐 임금을 책정하더라도 좀 가치가 낮은 직무는 좀 덜 주고 중요한데 더 주는 게 좋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중요도로 따지면 레벨 1부터 뭐 레벨 10까지의 중요도가 있다라고 쳤을 때 저기 아주 쉬운 레벨 1짜리 직무도 똑같이 300, 어려운 레벨 10짜리도 똑같이 300 이렇게 주면 예를 들어서 여기 레벨 1에 대한 직무는 가부하고 있고 여기다 의리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맡고 있다고 할게요 직무를. 그러면 300 똑같이 주면 갑이라는 사람 만족하지. 쉬운 직무 하면서 100, 300 받으면.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어려운 직무 내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조직에서 되게 중요한 직무를 하고 있는데 저기 있는 사람이 똑같은 돈을 받아. 이 사람은 뭐예요? 불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뭐예요? 에이 떠나는 건가? 아니면 일을 제대로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즉 조직에서 어떤 관리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러한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런 직무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하고 했을 때 그러면 직무가 우리가 가치적인 측면에서 우리 조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직무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됐느냐, 어느 게 좀 더 중요하고 어느 게 좀 덜 중요하느냐 이런 걸 알고 싶죠. 그렇죠? 그래야 그거를 뭐 임금에도 반영하고 기타 뭐 인사의 어떤 배치할 때도 관련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하는 게 바로 직무 평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직무 평가.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밝히는 활동이죠. 그렇죠? 말 그대로. 즉, 우리 조직 내 직무 분석을 했더니 우리 조직 내에 50개 직무가 있더라. 그래서 50개 직무에 대한 뭐 기술서 명세서 뭐 이런 것들 다 작성을 하고 나서 야, 그러면 그 50개 직무 중에서 우리 조직에 좀 더 중요한 건 뭐야? 덜 중요한 건 뭐야?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바로 직무 평가예요. 그렇죠? 즉, 우리가 이제 이 인사관리 달리는 직무에 대한 요인에 대해서 관리하는 게 직무 관리고 이런 직무 관리의 구체적인 활동으로서 우리가 직무 설계, 직무 분석, 직무 평가라는 거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인 거죠. 그렇죠? 기본적인 거고 자, 요 세 가지가 이제 직무 관리의 핵심적인 활동들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직무 관리에서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설계가 제일 중요하죠. 설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분석이나 평가는 굉장히 테크니컬적인 내용이에요. 즉, 야, 분석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거에서 방법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이렇게 수집하고, 뭐, 이제, 뭐, 정보에 대한 것들을 모집하면 분류를 이렇게 하고, 그러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 이론적으로 뭐 깊게 들어가고 뭔가 뭐 백그라운드 이론적인 내용이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기술적인 부분들인 거고,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직무 분석을 했더니 50개 직무면, 야, 이거 어떻게 평가할 거야? 평가 방법에 대한 내용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직무 평가 방법 4가지를 여기서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뭐 평가 방식에 이런 게 있고 장단점이 뭐 이런 거 있다. 그래서 이제 직무 평가에 대한 것들에서 그 방법론적으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얘네 둘은 뭐 내용이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고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단문형으로 나올 만한 그런 그 케이스들이죠. 단문형 정도.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직무 평가 방법 4가지 써라. 그렇죠? 직무 분석에서 뭐 정보 수집 방법 써라. 이제 이런 정도로 나오는 게 요 2번, 3번이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올 게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만 잘 보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설계인 거죠. 여기에 이제 좀 이론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무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는 사람마다 어떤 가치관이나 추구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얘네들은 그냥 정보를 모아서 평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니까 뭐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배제될 이유, 그러니까 들어갈 이유는 크게 없지만 얘는 우리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일을 하는 우리 조직원들을 어떻게 보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뭐냐 이런 어떤 가치관적인 뭐 CEO의 생각이라든가 조직이 추구하는 여러 가치관에 따라서 디자인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론적인 것 플러스 설계 방법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직무를 디자인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설계가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출제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그다음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날에 왔을 때도 우리가 조직 내의 직무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는 계속 이제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런 상황, 구성원들의 어떤 가치관 이런 거에 맞춰서 그들에게 가장 동기부여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설계하느냐는 항상 이제 고민거리가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우리가 뭐 단문이든 50점짜리든 어느 경우에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직무 설계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다.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직무 관리에 대한 겁니다. 그렇죠? 자, 요렇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사람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죠. 사람에 대한 관리. 그렇죠? 사람에 대한 관리는 간단해요. 우리 조직 내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 뽑아야죠. 그렇죠? 확보해야 되고. 그게 확보 관리인 거고. 그렇죠? 뽑아서 뭐예요? 그냥 뽑으면 물론 이제 이미 경력직처럼 뭐 즉시 전력감 이제 이미 능력 있는 사람 뽑을 수도 있지만 우리 신입사원도 많이 뽑잖아요. 그리고 뽑아놓고도 어느 시일이 지나면 뭐 기술이나 이런 내용들이 발전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 훈련들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뽑은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되죠. 내비쳐두면 알아서 하는 자유방임처럼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기업은 없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뽑은 조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더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더 성과를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에 중요하죠. 그게 뭐예요? 개발 관리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개발도 시키고 그 다음에 일을 시켰으니까 얘가 일을 잘했냐 못했냐도 봐야 될 거잖아요. 당연히 조직은 자선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하고 우리가 돈을 준단 말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럼 돈을 주면 얘가 돈 준 만큼 일을 했는지 기업들은 당연히 알기를 원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제일 중요하고 CEO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성과 이런 것들. 그렇죠? 돈은 막 1억씩 받아가는데 성과가 개판이야. 그럼 뭐예요? 얘를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시켰으니까 특히 이제 어떤 직무를 맡겨서 일을 시켰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직무를 잘 수행했는지 그 결과에 대한 것도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평가 활동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뭐야? 일을 시켰으니까 돈을 줘야죠. 돈을 어떻게 줄 거냐? 어떻게 하면 돈을 뭐 효율적으로 줄 건지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되도록 줄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게 보상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뽑아놓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은 이제 뽑아놓고, 우리 이제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얘가 열심히 일을 해야 우리 조직이 더 성과가 날 거고, 더 성장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뽑아놓고, 으쌰으쌰하게 해줘야죠. 힘을 나게. 뽑았는데, 애들 자유방임해서 이 사람 일하면서 막 갈등도 있고, 뭐, 그런 거 해결도 안 되고, 뭐, 전혀 회사에 만족도 못하고, 동기부여도 안 되면 뭐예요? 그냥 월급 루팡만 될 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급 루팡이라고 아시죠? 회사 가가지고 딴짓하다가 이제 퇴근하고 회사에 막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기부여도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시킬 거냐? 어떻게 하면 일에 직무에 혹은 조직에 몰입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할 그러한 마음가짐, 그러한 생각이 들도록 만들 거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거고 또 일하다가 우리 회사 내에서 다치면 안 되겠죠. 그건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 우리 조직에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안 다치게 관리할 거냐. 산업 안전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뽑아놓고 결국은 사측과 노측이라는 대립적인 관계이기도 하지만 뭐 상생적으로 같이 또 노력해서 회사를 이끌어가거나 회사를 발전시켜야 될 그러한 동반자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노사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게 유지 파트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문제가 있으면 이제 내보내야 되는 방출. 자, 요렇게가 이제 뭐예요? 사람에 대한 관리로서의 개별 활동들이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여기 학계평 보유방을 뭐야? 인사관리의 개별 기능이라고도 부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관리라는 게 있으면 그 하이 시스템으로서 사람을 뽑고, 뭐 이제 배치전을 하는 등의 확보, 그 다음에 개발하는 내용, 평가, 보상, 유지, 방출. 그래서 학계평 보유방. 요게 이제 사람에 대한 관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어느 교과서를 보든 요게 이제 기본 베이스인 거예요. 이건 이제 기본인 거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뭐 환경 변화에 대한 게 들어간다던가 뭐 학문적으로서 필요한 내용들 혹은 여기에 플러스 이제 다른 이제 내용들이 이제 엮여서 뭐 교수님마다 이제 교재들이 나오는 건데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이거는 뭐 어느 교과서를 보든 다 들어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건 이게 다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뭐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학부에서는 어떤 활동들이 또 개별 활동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학부에서 우리가 몇 명을 뽑은 건지 어떤 사람을 뽑을 건지에 대한 인력에 대한 계획 측면, 그 다음에 모집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선발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학부의 개별 기능으로서 나오고, 개발에서는 이제 교육 훈련을 어떻게 할 거냐, 경력 개발은 어떻게 할 거냐, 평가에서는 이제 평가에 대한 내용들, 보상에서는 이제 뭐 보상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메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들을 머릿속에 잘 유기적으로 두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분절된 게 아니에요.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유기적으로. 그렇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의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이러한 하에서는 조직의 전략 달성,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직의 어떤 모든 기능들이 다 정렬되는 것들이 중요해요. 즉 뭐냐면 조직의 목표를 정해서, 그래서 목표를 우리가 이리로 가자, 방향성을 정해. 그럼 뭐예요? 조직에 있는 모든 기능이나 조직원들은 다 뭐예요? 그 방향으로 같이 한 방향을 보고 가야 되겠죠. 그렇죠? 회사 일로 가는데 누구는 일로 가고 누구는 일로 가고 누구는 막 이로 뒤로 가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조직 망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날에는 이 험난한 경영 환경 속에서 조직이 생존하기 위해서 조직의 목표 딱 방향이 정해졌어. 그러면 뭐예요? 조직의 모든 자원들, 인적 자원 뭐 이런 것들이 하나로 모여서 한 방향으로 가게 그 집중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전략 경영이고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인 건데,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결국은 이런 목표나 방향성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는 인적 자원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실현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많이 들어서 뭐 요즘 AI가 유행이듯이 뭐 우리 회사가 이제 방향성을 AI 뭐로 잡았어요. AI가 이제 앞으로는 대세니까 뭐 기존에 있는 사업 다 축소하고 AI 집중 투자해서 뭐 AI 전문 뭐 프로그램 기업이든 뭐 소프트웨어 기업 가는 걸로 방향을 잡았어.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투자하고 뭐 다 이렇게 가면서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뽑는 사람들도 이제는 AI 전문가들 뽑아야겠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뽑을 때 AI 전문가들 뽑고 우리 조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AI 같은 거 교육 필요한 것들 막 시키고 해야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맞춰서 가야지 이 목표에 다다를까 말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조직의 목표 혹은 전략에 얼라인돼서, 그러니까 정렬돼서 우리가 인사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관리 개별 기능들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뭐 이것 따로 이렇게 돌아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각각 나중에 이제 대응 방안이나 이런 것들 생각할 때도 이런 각각의 기능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학부에서 이러한 방식을 쓰면 평가는 뭐 이러한 제도가 맞고 뭐 이런 것들이 더 적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조합 아닌 조합처럼 그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에서 요 내용 자체를 머릿속에 넣고 항상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미지화를 시키면 좀 좋아요. 그러니까 이 인사관리가, 그러니까 그 뭐 글로 읽으면 잘 안 와닿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그림처럼 아, 인사관리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렇죠?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이고, 그래서 그중에서 직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직무설계, 분석, 평가가 있고, 여기서 계속 떨어뜨려 나가는 거야. 우리 로직 트리 만들듯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직무설계에는 또 내용들 배우는 거 쭉 있죠. 분석에서는 또 내놓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평가도 쭉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학부에서도 이제 인력 계획이 있고, 모집이 있고, 선발이 있고, 또 모집 안에는 모집 원천이 있고, 모집 방법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 줄기에 해당하는, 큰 판에 해당하는 것들을 머릿속에 일단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나무냐, 숲이냐, 이런 얘기를 인사관리할 때 많이 얘기를 해요. 이게 숲을 먼저 보느냐, 나무를 먼저 봐야 되느냐. 숲이라는 거는 이제 전체 위에서 조망하는 거죠. 아, 인사관리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연결되어 있구나. 그거에 반면 나무는 뭐예요? 들어가서 아, 모집 방법 중에 웹기반 모집은 개념이 이렇고 이런 거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개별 제도들을. 나무와 숲 뭐가 더 중요하냐? 뭐 이런 것들을 비유를 많이 해요. 인사노무 관리는. 그렇죠? 여러분들 보다 보면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인사노무 관리는 먼저 숲을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돼요. 숲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전체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아,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얘가 어떤 역할, 이런 것들처럼 좀 이러한 이제 전체 판, 뭐 이게 숲이라고 대단하니 뭐 엄청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체 구조를 여러분이 좀 머릿속에 넣는 게 중요해요. 이미지를 하던, 뭐 그런 것들 로직 트리를 만들던 전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무를 보는 거죠. 아, 이렇게 깊게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확보해서 모집이 있죠. 그렇죠? 모집에서 예를 들어서 모집 방법이다. 그 모집 방법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중에 뭐 종업원 추천제야. 그렇죠? 종업원 추천제 되면 개념, 기대, 뭐 이런 거 막 나오죠. 그렇죠? 이런 게 나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어떠냐면 얘만 많이 봐요. 아, 종업원 추천제, 개념 막 열심히 암기하죠. 그렇죠? 그럼 정작 얘가 어디에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떻게 써먹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그 텍스트로 뭐 외워서는 아는데 실제적으로 문제를 뭐 예를 들어서 종업원 추천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케이스라던가 상황이 나왔을 때 그러면 거기에 맞는 모집 방법은 종업원 추천제를 활용하면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이제 맞는 거죠. 근데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종업원 추천제 자체를 물어보면 잘 써. 외운 거 막 써. 근데 막상 이거를 이제 응용 적용으로 돌려서 물어보면은 이걸 여기다가 써야 되나? 이게 맞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숲을 먼저 본 다음에 그리고 나무를 채우는 방식으로 가시는 게 맞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종업원 추천제도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아, 얘가 뭐 사람에 대한 관리서 확보해서 모집단에 대한 내용이구나. 그러면 답안을 쓸 때 종업원 추천제 개념부터 바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모집에 대한 것들을 먼저 좀 언급해주면서 아, 모집이 이래서 중요하다 기업에. 그래서 그러한 모집을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집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절한 모집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런 모집 방법 중에 종업원 추천제도가 최근에 뭐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좋은 모집 방법으로서 많이 기업들이 활용한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종업원 추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이런 식의 내용을 쓰면서 종업원 추천제 쭉 풀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즉, 이 나무와 숲이라면 숲을 먼저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게 먼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개별적인 컨텐츠들을 여러분들이 채우는 방식, 이해하는 방식으로 가셔야 된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지만 무슨 제도가 나오면 그 제도가 어디에 있는지 주소를 여러분이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주소를. 그렇죠? 주소를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많이 드는 게 뭐 보상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제 문제가 나왔다. 최저임금제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문제에서 최저임금제 쓰래. 그러면 이제 뭐 많은 분들은 이제 최저임금제 개념 뭐 이제 이런 거 막 이제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써도 되는데 최저임금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얘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오는 애예요, 얘가? 최저임금제가. 우리가 배우는 거에서. 보상. 경제적 보상에서 직접적 보상의 임금에서 임금 수준에서 뭐예요? 상한선과 하한선에 대한 거 얘기할 때 결정 기준에서 하한선에 대한 걸로서 최저임금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고 있으면 최저임금제 문제 나왔다고 해서 디립다 바로 최저임금제 막 그거 쓰기보다는 거기서부터 먼저 좀 터치를 해주면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너무 길어지면 안 되겠지만 이제 우리가 보상에서 특히 임금 수준의 결정에 있어서 하한선에 영향을 미치는 게 최저임금 생계비에 관한 건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제를 법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최저임금제에 대한 것들이 그 임금의 결정 기준 중 하한선에 굉장히 중요한 제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이런 최저임금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풀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별 제도를 열심히 외우고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가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숲을 보는 거를 여러분들이 게을리하시면 안 된다. 그렇죠? 자, 요게 이제 인사 관리의 사실은 전부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기본 제일 중요한 컨텐츠인 거고 이제 여기에 이제 추가한다 그러면 뭐냐면 오늘 배우게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약간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약간 이론적 배경. 인사관리의 이론적 배경이라고 하는 거죠. 즉, 오늘날의 이러한 이제 인사관리가 체계를 갖추기 전에 그냥 이게 하늘에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과거부터 누군가 계속 연구해오던 것들이 이제 발전해서 이렇게 이제 체계화되고 우리가 내용이 구체화된 건데 그러면 그러한 이제 인사관리가 어떻게 체계화되어 있느냐. 이건 이제 이론적인 거죠. 과거에 어떻게 시작했고 어디서부터 그거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이론적 배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관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뭐 기계적 접근, 인간관계적 접근, 뭐 전략적 접근이라는 내용을 이제 배우는 게 이제 하나 더 있는 거고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서 출제가 간혹 되죠. 이론적 배경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환경 변화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앞부분이 나오죠.
앞부분에 항상 이제 보면은 이론적 배경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환경 변화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 본편에 있는 내용을 배우기 전에 앞에서 이런 것들을 보통은 다룹니다. 물론 이제 뭐 부수적인 것도 있지만 수험적으로 본다면 중요한 거는 이제 이론적 배경에 대한 거랑 환경 변화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특히 이제 환경 변화는 책에서는 굉장히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다루죠. 그냥 이러한 변화가 있다. 뭐 인사 관리에 영향을 주거나 기업에 영향을 주는 뭐 이러한 변화가 있다. 뭐 기술이 발전하고 뭐 스마트 환경이 뭐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환경 변화 이제 그 화두만 던져주는 거죠. 화두만. 구체적인 솔루션은 없죠. 그런 거는 이제 뭐 개별적인 이제 뭐 연구나 이런 것이 나오는 거고 환경 변화에 대한 것들이 이제 화두만 던져주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화두가 아니라 이제 다 출제 가능성이 있는 주제들인 거죠. 환경 변화에 대한 게. 그렇죠? 왜냐하면 자, 이런 환경 변화라는 게 결국은 다양하게 있을 거잖아요. 뭐 기술도 발전하고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는 그런 변화도 있죠. 그러니까 과거 30년 전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랑 지금의 사고방식,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의 사고방식도 많이 달라졌고. 그다음 기술이 뭐예요? 저 이제 옛날에 있을 때는 뭐 삐삐 뭐 이런 거 시대에다가 지금은 스마트폰이잖아요. 뭐 피처폰 넘어가고 그렇죠? 그런 거 달라지면 그게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 인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환경 변화가 이게 이제 기업 내부에서의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기업 내부라 그러면 이러한 환경 변화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기업에. 즉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우리가 다루는 두 인자 있잖아요. 직무와 사람. 이 둘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환경 변화는 쭉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 조직 내에 있는 직무를 변화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다 사람이 하던 거를 이제는 기술이 발전해서 사람이 필요 없는 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직무가 뭐예요?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사람 대신 기계를 도입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과거에 하던 일이 뭐 1부터 10까지의 일을 사람이 다 했는데 이제는 뭐 기계나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니까 뭐 1에서 5까지는 소프트웨어가 하고 나머지를 사람이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직무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직무가 내용이 달라지면 거기에 또 필요한 자격 요건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이제 타자 치시는 분들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기업 가면은 보통은 이제 사무실 이런 데 가면은 여기 이제 여직원분들이 이렇게 타자만 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보고서 이제 이 사무직 하시는 분들이 보고서 이렇게 막 그래서 던져주면은 이분들이 이제 그런 거 타자 쳐가지고 이제 보고서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저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예요? 이 타자직 치는 직무가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뭐예요? 컴퓨터 들어오고 우리가 뭐 엑셀이나 이런 거 들어오면서 이 직무 지금 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싹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이야 이제 뭐 엑셀이나 이런 거 다루겠지. 다루는 게 이제 사무직의 어떤 중요한 스킬로서 필요한 거겠지만 또 좀 지나면 뭐예요? 이제는 AI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없겠지만 뭐 챗GPT 자격증 뭐 1급, 2급, 3급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중에는 뭐 그런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 또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런 환경 변화가 기업에 침투해서 뭐예요? 직무에 영향을 시켜 직무를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무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 직무에 필요한 사람도 달라지겠죠. 그렇죠? 옛날에는 뭐 A라는 기술이 필요했지만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 필요 없어. 그럼 뭐예요? B라는 기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것 필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달라지니까 당연히 사람에 대한 것도 달라지고 그러면 사람에 대한 게 달라지니까 이 뒷단에 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달라지겠죠. 왜? 과거에는 A라는 뭐 역량 혹은 기술이 필요한 사람을 뽑는 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이게 필요 없는 거야. B라는 게 필요해. 그럼 뭐예요? 그 B 기술에 갖고 있는 사람을 확보, 개발, 평가 보상하는 것들이 더 중요해지겠죠. 그러니까는 연쇄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기술의 어떤 환경 변화는 직무가 아니라 사람에게 또 영향을 줘요. 그렇죠? 사람도 중요한데 사람의 생각이 달라진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조직에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노동시장에 보니까 과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옛날처럼 뭐 상명하복, 뭐 권위주의 이런 거에 복종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개성이 중요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럼 과거처럼 우리가 그러한 방식으로 관리를 한다?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고 동기부여가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뭐 학계평 보유방을 또 해야 될 거고 또 거기에 맞는 직무를 설계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는 시키는 일만 해서 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직무를 디자인했지만 이제는 본인들이 어떤 자율성, 재량성을 더 원한다. 그러면 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어차피 얘가 이걸 수행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국 환경 변화라는 게 조직 내 직무나 사람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니까 결국은 뭐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 뒷단에 있는 것들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환경 변화 문제가 굉장히 종합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어떤 한 분야에 딱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환경 변화를 통해서 조직의 인사관리 어떤 판들이 다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환경 변화를 교수님들이 물어보기에 아주 좋은 거죠. 변별력이나 이런 것도 파악하기에도.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어떤 깊이나 이런 것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교과서에서는 그냥 화두만 던져줄 뿐인데 결국은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과제인 거죠. 아, 그러면 기술이 발전하니까 거기에 적합한 뭐 인사관리는 뭐 이렇게 해야겠네. 뭐 이런 제도가 적합하겠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이제 인사관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머릿속에 넣어야 될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요게 이제 인사관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제 전체적인 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내용을 잠깐 보면은 10페이지 보시면 이제 인사관리의 기본적인 것들 나오죠. 뭐 이론적인 기초들에 대한 것들 이제 뭐 나오는 것처럼 10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인사관리에 대한 개념이 뭐냐? 그렇죠? 그래서 개념에 대한 것들 거기에 보시면 뭐 전략적 가치를 지닌 인적 자원, 즉 사람을 기업의 효율성. 그렇죠? 경제적 효율성, 종업원의 사회적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학계평 모의방하는 일련의 과업이다. 그렇죠? 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뭐 개념적인은 뭐 요거를 아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내 존재하는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 내 존재하는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라고 얘기하셔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박경 교수님에 맞게 이제 본인의 한 거죠. 왜냐하면 박경 교수님은 이 책에서 항상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효율성을 두 가지를 다 강조하세요. 경제적 효율성은 기업 측면에서의 효과, 사회적 효율성은 종업원 측면에서의 효과라는 측면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기업도 종업원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서로 조화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인사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박경 교수님의 그 기본 논리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효율성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활동에 대한 내용인 거고, 자, 인적 자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것들은 이제 거기에 있는 것처럼 뭐 기존에 있는 학자들이 언급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인사관리가 왜 중요한지를 이제 설명하고 계세요. 뭐 사인번의 내용처럼 결국 인사관리라는 건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의사결정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인적 자원 관리가 중요하다. 뭐 그런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오라일리의 그 히든 밸류 뭐 그런 내용도 나오면서 뭐 인사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 중에서 우리한테 조금 의미 있는 거는 이제 3번이 좀 더 의미 있어요. 자원 기반 관점, 자원 기반 이론. 그렇죠? 리소스 베이스드 뷰라고 하는 자원 기반 관점 이론은 뒤에서 다시 볼 거지만, 그렇죠? 요 자원 기반 관점은 우리한테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와 관련해서 요 자원 기반 관점이 중요한 이론적인 토대, 기본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이제 보시면 뭐 가치가 있고 희소하고 모방이 불가능하고 대체 불가능한 이러한 자원이야말로 조직의 경쟁 우위를 가져다주는 자원이다라는 게 자원 기반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기업들을 가만히 봤더니 성공하는 기업들, 뭐 그런 기업들을 보니까 걔네들은 내부 역량으로서 어떤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자원들이 뭐예요? 가치가 있고 희소하고 모방 불가능,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더라. 그러니까 그런 자원들을 가지고 있어야 확보를 해야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게 쉽게 말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인사관리가 결국은 뭐야? 사람,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적 자원을 가만히 봤더니 뭐예요? 그 인적 자원이 가치가 있죠. 돈을 벌어다 주는데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수한 인적 자원은 희소해요. 그렇죠? 우수한 인적 자원은 희소하죠. 그리고 이 우수한 인적 자원 같은 경우는 모방도 불가능해요. 뭐 복제 인간을 만들지 않는 이상. 그 다음에 대체도 못하죠. 그렇죠? 그런 걸 봤더니 이거에 보면 인적 자원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구나. 우리 조직 내 여러 가지 자원 중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인적 자원을 이제는 기업에서 어떤 전략적 관점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의 어떤 패러다임이 변화된 계기가 된 거기 때문에 이런 자원 기반 관점이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어떻게 보면 더 강조하는 그런 이론으로서 언급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과 인사관리는 이제 경영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즉, 경영학은 뭐 어려운 게 아니죠. 기업이라는 개별경제 단위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렇죠? 그런 활동인 거고, 그 경영학의 구성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인적자원관리 활동이 있는 거죠. 그 마이클 포터의 이제 이거는 밸류체인, 가치사슬 접근에 따르면, 가치사슬 접근이라는 게 결국은 기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돈을 버느냐를 이렇게 체계화한 거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돈을 버는 데 있어 직접적인 활동을 우리가 운영 활동이라고 해요. 거기 보시면 거기 박스에 운영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여기에 있는 해당 활동, 이거를 이제 프라이머리 펑션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뭐냐면 그 기업이 돈을 버는 데 있어 직접적인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조다 그러면 뭐예요?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잖아요. 그러면 그 제조하는 과정, 원자재를 사와서 그거를 공장에 입고시키고 그거를 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제품을 만들어서 출하해서 그 소매에서 파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데 있어 가장 직접적인 활동이 운영 활동에 대한 거고, 이러한 운영 활동에 도움을 주는, 이 운영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를 지원 활동. 그렇죠? 지원 활동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활동으로서의 내용들이 이제 거기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 R&D나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배우는 인적 자원 관리가 이제 이러한 지원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경영학의 구성 혹은 인사 관리의 어떤 뭐 지위라고 한다 그러면, 가치사슬 접근에 따르면 뭐예요? 인사 관리는 지원 활동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즉 주된 활동. 그러니까 돈을 버는 데 있어 주된 활동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적절한 사람도 뽑아서 넣어주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이제 사람에 대한 관리, 뭐 직무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게 바로 인사 관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둘 거는 그냥 인적 자원 관리는 가치사슬 접근에 따르면 지원 활동 중에 하나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경영학 전체를 배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인사관리에 관련된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1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뭐 페이올 얘기가 나오죠. 관리 활동에 대한 거. 그래서 관리란, 그렇죠?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하는 관리란 경영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기법으로서 뭐예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을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을 계획, 조직, 지휘, 통제하는 행동이다. 거기다 밑줄 그어 놓으세요. 그게 관리의 기본적인 개념정이에요. 매니지먼트.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가 우리가 하는데, 중요한 건 조직 목적 달성을 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관리라는 거는 결국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행동인데, 이 중에서 이제 계획 다음에 이렇게 하나 해 놓으시고요. 계획 다음에, 그 다음에 조직, 지휘, 조정돼 있죠. 그거, 그래서 조정 다음에 통제 전에 이렇게 하나 해 놓으세요. 그러니까는 계획, 그 다음에 조직, 지휘, 조정, 그 다음에 통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는 페이율은 요거를 5단계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요거를 좀 더 줄여서 이렇게 계획, 조직, 뭐 지휘, 조정. 요거를 우리가 실행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통제는 말 그래, 통제고. 그래서 뭐예요? 계획, 실행, 통제. 그래서 계획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플랜. 실행은 2죠. 통제는 C죠. 그래서 플랜 2C 여러분이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 플랜 2C. 그러니까 요 5가지를 이렇게 줄여서 플랜 2C로 설명해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 지휘, 조정 요거를 실행단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묶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는 이렇게 5가지를 배우기보다는 플랜 2C로 배우죠. 그래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그게 뭐예요? 관리 활동이에요. 관리 활동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조직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그러한 활동이 바로 관리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목표 관리래. 평가 관리, 뭐 보상 관리, 다 관리가 붙으면 결국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보상에 대한 내용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게 뭐예요? 보상 관리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관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관리가 정확하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PDS에 해당하는 것들이. 그렇죠? 자, 그렇게 되고 그럼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